네,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이끌 집권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 오늘 오후에 선출됩니다. 2파전으로 좁혀진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은 내일 치러질 예정인데요. 21대 국회 여야의 원내수장 각각 누가 될지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가 이제 진행됩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 원내대표 선출인데 일단 민주당 총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어제 합동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처럼 미리 토론회를 하고 아마 투표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관심이 될 만한 부분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가져가는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결선 투표로 가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나머지 한 명의 후보의 표가 어디로 쏠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3위 득표자의 후보 표가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투표까지 갈 경우에 네, 3위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 2강 1중 구도다. 아까 이제 저희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친문계가 김태년, 전해철 두 의원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당정청 원팀 이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제 비주류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정청 관계는 늘 좋았다. 야당과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역시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그러니까 친문이냐 비문이냐 그거죠.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친문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과연 비문 출신의 원내대표가 탄생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런 이변이 과연 벌어질까? 이게 이제 더욱더 지금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2강 1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양강구도다라는 또 소문을 또 들었습니다만. 양강구도. 예. 근데 보니까 현실적으로 비문 원내대표가 탄생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다라고 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그 친문 표심은 하나로 이제 결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친문 출신의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네. 다만 이제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친문 핵심이냐 아니면 좀 친문 성향이 좀 덜하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여의도 정과에서는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오후 한 4시쯤 결과가 나올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개표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고 예, 빨리 오늘 한 결과가 나올 것 4시쯤이면 같습니다. 예, 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당 원내대표 선거, 과거 선거와 달리 개파보다는 지금 초선, 또 여성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어제 이례적으로 초선들만 대상으로 한 토론회까지 열었었는데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초선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는 상임위 우선 배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약 실천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이후에 중지됐던 여야형 국정상설협의체 반드시 가동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회 내에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야가 함께 입법까지 이 민생의 그 엄중함을, 이 위기 대처에 정말 절박함을 야당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정하게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갖고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초선들만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연 게 처음이라 그럽니다. 네, 그만큼 이제 초선 비율도 높고요. 한 41% 정도가 되죠. 그 정도로 높고 또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친문이냐, 누가 더 가까운 친문이냐, 이른바 진문이냐 이렇게 가리는 그런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범친문이라고 하는 구분하는 개파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더 핵심이냐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 관계, 당청 관계를 어떻게 잘 조율해낼 것인가에 관한 능력,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선이 물론 청와대 chan벌 출신들이 많이 이제 입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표를 던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여성 의원들이 얼마 전에 요구를 한 게 있잖아요.
여성 국회의원을 지금 여당목 국회 부의장에 임명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도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선과 여성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잘 수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개파보다는 사실 초선 의원들 그리고 여성 의원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님들 전문성 살리는 상임위 우선 배정 이런 공약까지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초선 의원이 숫자가 뭐 적진 않죠. 뭐 과거 열린우리당 때에 비하면 뭐 확실히 적은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 비율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한 40% 정도 되죠. 네, 20대보다는 어쨌든 올라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선들이긴 한데 상당히 좀 그 비중 있는 초선이 많아요. 그래서 중진급 초선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뭐 참모진 출신도 한 15명 정도 되고 또 나머지 또 보면 이제 초선이라고는 하지만 뭐 각계에서 나름 이제 활동을 꽤 해오신 분들이 이제 적잖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분들을 대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이미 이제 재선 의원급 이상들 정도만 되면 그래도 당의 분위기도 좀 알고 그리고 이제 뭐 협조할 건 협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개중에 이제 첫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좋게 말하면 좀 의욕이 좀 과다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원내대표들의 통제를 좀 벗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제 초선들 중에는 정치 경력이 좀 일천하셔서 지금 전반적으로 원내대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다. 네. 예, 통합당에서도 이제 초선 의원들 목소리 들어달라. 여긴 초선 의원들이 또 거꾸로 요구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통합당 상황으로 가보면 내일 원내대표 경선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흠, 이명수 의원 출마 선언했다 포기했어요. 이게 근데 정책위 의장 구인난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뭐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이런 표현까지 사실은 언론에서 사용하던데요.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을 할 만한 의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재선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84명 의원 중에서 초재선 정도 되는 의원 이 6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위 의장을 할 만한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거고요. 할 만한 의원 중에서 예를 들면 영남 쪽에 있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3분의 2가 영남권 의원이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영남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미 영남권에서 2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 명은 원내대표 이 러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으로 나왔고 한 명은 지금 아예 원내대표 후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영남에서 누군가가 나온다 그러면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 표심이 다 분산이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출마를 한 의원과의 관계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권 의원들이 더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올 만한 후보가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남 이렇게 러닝메이트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영남 수도권 혹은 영남 충청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려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다. 아니 그리고 지금 포기한 의원이 2명 다 지금 충남이잖아요. 예. 2명 다 충남이니까 영남권을 못 잡게 되면 나머지 수도권에서 잡아야 되는데 수도권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잡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주호영, 권영세 이렇게 양자 대결이 되는 겁니다. 통합당 원내대표 선거 관전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면요. 네, 뭐 또다시 친박계 원내대표가 탄생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좀 관심 대목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주호영 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으로 가셨다가 또 이제 돌아오신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당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아마 당내에 좀 논란이 좀 적잖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일단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다. 그런데 일단 이분들도 그걸 좀 의식을 하셨는지 조합을 그러니까 이 친박계 비박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조합을 이번에 보니까 맞추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도 맞췄지만 그렇게 해서 당선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서로 좀 굉장히 경쟁을 이번에 치열하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정책위 의장 인물란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엮어 놓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거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이제 최고위에서 보통 이제 선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꿨는데, 그러니까 좀 통합당도 그걸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의원들이 그러니까 원내도 장악하고 원외 정당도 장악하고 뭐 이런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그 일종의 이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글쎄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당과 뭐 원내 정당을 이제 어떻게 지금 자리매김을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당 혁신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건 분리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리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자, 지금 뭐 주호영, 권영세. 근데 이 두 분은 사실 김종인 비대위 찬성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영세 그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의원, 권영세 의원의 러닝메이트 조혜진 의원은 좀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거든요. 누가 되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로 가느냐 마느냐 이것도 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저는 맨 처음에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예. 반대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전의 발언이 사실은 좀 반대쪽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 발언을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네.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혜진 이제 정책위 의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을 해왔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명백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어서, 근데 그게 뭐 구분점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좀 비슷해진 측면이 있다. 근데 그게 구분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권영세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국회를 좀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떠나 있었던 8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의원들 숫자로 보면 3분의 2가 영남권이기 때문에 당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어딘가에 중심축이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남권 의원들의 생각이 그래도 영남 쪽에 있는 의원이 중심을 잡고 당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가면 친박계다 비박계다 구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주호영 의원 쪽으로 예. 표가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공백을 지금 조혜진 의원이 메워줘야 되는데, 또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친이계로 분류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박계랑 거리감이 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남권 의원들하고의 소통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남권의 표가 얼마나 갈리느냐가 예. 이번에 아마 원내대표 선거에 당락을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남권의 표심이 어떻게 가느냐 네. 이게 가를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제 이천 그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여줬던 그 언행이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요. 조문 발언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총리 결국 바로 사과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유가족들의 마음에 저 얕은 생각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저의 수양 부족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현직에 있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모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발언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어제 뭐 야권의 비판이 상당했었고요. 바로 나의 수양 부족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전 준비가 조금 부족하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어떤 공직에 있는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좀 가셨던 것. 그것이 조금 오히려 그 문제를 유발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그- 조문객 신분으로 조용히 그렇죠. 분향소 찾으려고 본인은 한 게 이제 그렇게 의도였는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맞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죠. 그렇지 않. 예,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직 총리였고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고 또 이번에 또 국회의원 당선도 되셨고 향후에 또 이 여권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뭔가 이분이 오시면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건데 그 기대에 부응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 그냥 당선인 신분에 불과하고 현직 총리도 아니고 뭐 대권 주자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건 뭐 아직까지는 가상의 상황인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본인 생각하기에는 그냥 난 최대한 몸을 낮춰서 조용히 그냥 다녀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격차가 너무 컸던 거죠.
자, 네. 그래서 생긴 일단 그 사건인 것 같고 또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이제 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기지를 평상시에 좀 의외로 그 기지를 잘 발휘하시는 편인데 이번에는 별로 그런 기지도 썩 발휘를 못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라도 아 이분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뭐 입법 차원에서 뭐 불비한 점 그런 부분 내 국회의원이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하셨어도 되는데 그 기회를 좀 못 잡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발언을 보고 좀 의아해하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작용으로 갔고 어떤 작용으로 왔느냐 이것을 보는 그 시각의 온도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저를 보는 시각하고 남이 저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조용히 내가 그냥 당선인 신분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한테 알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참모하고 서로 소통이 조금 안 맞았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특히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 총리이기도 하고 당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뭔가 분명한 뭐 대안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좀 실망했고 뭐 화면을 보니까 한 유가족이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주도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낙연 전 총리 입장으로는 좀 쓴 보약 같은 예.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사실은 언론 감각으로는 다른 국회의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4.15 총선 당일날 그때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는 것으로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낙연 전 총리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려고 할 때 손으로 제지했잖아요. 하지 마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자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변인도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진짜 조용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은 진짜 밤 시간대 조용히 가서 조문하고 와서 그게 혹시 또 언론에 알려졌으면 좀 더 나았을 뻔했는데 그게 그냥 낮 시간대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예. 그게 미리 간다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든 유족한테 통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의 실수는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누가 온다 하더라도 그 한이나 이런 것들을 분노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예. 그랬을 때 그 아쉬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막 표출이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침묵을 지켰어야 맞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게 오히려 더 많이 언론들한테 비판받을 소지나 야권한테 비판받을 소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무엇인지 이 전 총리 입장으로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적절치 않았던 이런 발언 때문에 바로 사과를 했고요. 장제원 의원, 머리는 있고 가슴은 없는 정치의 전형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또 이낙연 전 총리가 장제원 의원한테 또 야당 의원 장제원 의원의 이런 비판 잘 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역시 대인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무리는 잘 된 겁니까? 글쎄요. 저는 장제원 의원이 첫 반응이 조금 좀 약간 그 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과했다. 해요. 그러니까 예. 뭐 소름이 끼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제원 의원 뭐 평상시 얼마나 씩씩합니까? 용감하고 그런 분이 저렇게 소름이 끼칠 일이었는가 이번 일이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글쎄요. 그러니까 뭐 잘 마무리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다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장제원 의원이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발언 그 발언이 이제는 좀 중진급으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봐야 될 장제원 의원의 에게는 바람직한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네,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야당과 언론에서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정도의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적절하지 못했던 측면은 있지만,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요즘에는 한 언론이 보도하면 그런 보도한 것들에 대해서 일부분이 부각되고 그 전체적인 부분이 맥락이 왜곡됐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과장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보수 언론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아주 작은 뭔가라도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걸 파고 들어가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 구도나 상황이 됐다고 하는 점을 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작은 실수가 굉장히 큰 실수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도 그런 검증 과정들을 아주 혹독하게 거쳐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대권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2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행동을 조심조심하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도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지원 의원이 대선까지 22개월 남았는데 어떤 풍파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조언을 또 했습니다. 네. 글쎄요, 박지원 의원께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으시네요. 예, 그런데 뭐 그 좋은 의미에서 이제 조언을 해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전 총리도 이번 일로 아마 느끼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지금 현재 위치와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이제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예.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본인 뭐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뭐 유력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맞는 이제 행보를 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것에 걸맞게 좀 자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저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좀 마음의 준비도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발언을 할 때 발언의 수위 조절 이런 것들도 아마 좀 미리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2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부동산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얘기입니다. 어제 자신을 고발한 시민당 그리고 KBS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데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이미 다 증여세를 2005년도 당시에 다 납부했습니다. 그럼 위법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헤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논란을 빚었었는데 양정숙 당선인 지금 그런데 당과 개인 간의 맞고소가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송산업죠.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민주당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시민당에 대한 기대도 국민들이 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을 지저분하게 오래 끌게 될 경우에는요,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빼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양정수 당선인이 만약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처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애초에 그 시민당에서 검증할 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확실하게 소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소명했던 내용하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소명한 내용이 또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말이 계속 달라지고 거죠? 있잖아요.
그럼 왜 애초에 당도 설득을 못 합니까? 그럼 시민당에 있는 사람조차도 설득을 못 하고 민주당도 설득을 못 하면서 뭐가 억울하다고 지금 다시 또 그걸 고소를 합니까? 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근데 양정숙 당선인이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에서 이걸 또 제대로 선거 전에 해결을 못한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예. 그리고 시민당이 양쪽으로 다 악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당하게 뭐 이득을 얻었다 아니다 뭐 그리고 명의신탁을 했다 이런 예. 걸 다 빼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부동산 5채 갖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 지금 몇 채씩 아파트 갖고 있는데 그거 자기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그동안 심지어 민주당은 이 후보 등록하고 나서 나중에 다 한 채 남기고 팔아라. 네.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전에도 뭐 청와대 그 참모들도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국민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알고 당의 기조가 굳이 실소유주 할 필요가 없는 집들은 그러니까 매각해라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기조였잖아요. 예. 그러면은 후보 검증할 때 이렇게 부동산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검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혹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2016년에 있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2016년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을 때 그때 심사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당내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또 다시 부동산 가액이 이렇게 한 2배 정도 뛰었다고 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예. 검증을 하든가 했었어야 하는데 검증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계속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군에 올라가지고 결국은 당선인 신분까지 되게 하는 데에는 민주당의 뭔가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이나 검증이 작동하지 않을 만한 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움직이게 되면은 앞으로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제명은 됐습니다. 제명은 돼서 무소속 이제 당선인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진 사퇴 권고는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시민당 입장에서는 승계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볼성사납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면피 과정이 더 볼성사납다. 면피 과정이 이런 더 말씀을 안 불편하다. 드릴 수가 예.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충분히 이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이번 일의 책임은 양정숙 당선인보다는 더불어민주당 검증팀에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지금 무엇에 오히려 더 주력을 해야 되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 검증 과정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내부 감찰도 하고 이거는 좀 철저하게 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 소재를. 그리고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게 1차다. 그 다음에 이제 양정숙 당선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고소고발전까지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부동산 이 보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소고발을 해서 그 사건을 뭐 검찰이 수사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흔히 근데 또 이제 당이 벌어지는 추천한 일이고. 당선인을 당이 형사고발하는 그렇죠. 이례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진 자기 거예요. 부정인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책임을 그러니까 검증을 못한 책임을 이 당선인에게 모조리 좀 떠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꼬리 자르기를 해버리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좀 볼성사나워 보인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재산 축소 신고, 부동산 명의 허위 등기, 정당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이 혐의 3가지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인데 네.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오히려 재산 형성 과정이나 뭐 재산 운영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차명 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의혹이 좀 불거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고 다 그 현행법 위반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겠죠.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제 갖다 붙인 그 죄명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거는 본인들의 검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서 넣은 것에 불과한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넣었을 수도 있다라고 넣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당 지도부에서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그대로 그냥 이 부분까지 넣어서 포함시켜서 예. 고발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양정숙 당선인이 지금 KBS하고 당을 고발한 것도 그 명분도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혐의가 뭐죠? 자신과 동생들의 개인 정보를 언론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언론에 고의로 유출했다. 유출했다. 예. 그리고 그걸 언론이 받아서 보도를 했다. 이제 이것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은 형사 고소를 하든가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예. 이렇게 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금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소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본질에 맞는 건가?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은 진짜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다가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이러면서 지금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본질과 상관없는 좀 맥락이 좀 비껴난 걸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게 이것도 맞는 것인지 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법률가죠, 양정숙 당선인. 네, 예. 근데 시민당하고 KBS를 고소를 했고 민주당은 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되돌아가서 민주당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당에서 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을 같이 고발했잖아요. 같이 했다 하더라도 예. 조만간 합당이 되면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 민주당하고 시민당하고 수행기구 만들어서 합당을 하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민주당에서 나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이게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망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미 당 차원에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니까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확인이 됐지만 절차상으로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정숙 당선인의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희망 그런데 민주당이 이 희망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받아들일 생각 같았으면 뭐 이렇게 고발까지 했겠습니까? 이제 그건 이제 불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단은 이제 그 뭐 마지막이라도 좀 기회를 잡고 싶은 이제 그런 심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무죄를 입증하고 싶은 거죠. 그야말로 나는 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한 수단으로서 역으로 지금 이제 그 고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안철수 대표가 합동 총선 평가회를 하자, 모든 야당들이 한꺼번에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이 미래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세석이잖아요. 합해서 연합교섭단체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 이건 아니다 이렇게도 일축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바람이 투영이 된 발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한국당이 의석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지금 교섭단체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1대 국회가 시작될 때 의원들을 다시 통합당에서 받아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무소속 의원을. 네, 무소속 의원은 근데 무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완강하고 통합당으로 가지 한국당으로 가고 싶지 않은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한국당하고 지금 국민의당이 같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고 하면은 입장을 같이 해야 되는데 교섭단체 입장이 지금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의당이 독자 노선을 앞으로 걸어갈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내 안에서는 세석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에서 받을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꾸 보수 진영 인사들이 볼 때는 어차피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보수 쪽으로 같이 와 있는 사람이다. 지난번 총선 때도 어차피 후보들 다 통합당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통합당을 찍어달라고 사실상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보 진영 쪽하고는 안철수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니 이제 우리 쪽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자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희망 섞인 바람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범여권은 나는 아니다, 야권이다 이걸 첫 선언한 발언이다 이런 뭐 해석도 나왔었는데, 근데 안철수 대표 어제 한 인터뷰에서 또 나는 야권이지만 보수는 아니다.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뜻이 맞으면 여든 야든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저는 야권입니다. 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낸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당이 동의하면 여당과 손잡고 그걸 통과시키고 야당이 동의하면 야당과 손잡고 관철시키고 그런 게 국회의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항상 100% 여당하고만 100% 야당하고만 이런 시선들이 그게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당 안에 동의를 하면은 여든 야든 손잡을 수 있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10배로 쳐달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 국민의당의 몸값을 10배로 쳐달라? 예, 그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세석 확보에 불과한데 본인은 조금 더 그 인정받기를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당하고 뭐 제가 보기엔 궁극적으로 통합을 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통합당하고 그렇죠. 통합을 하더라도 조금 더 몸값을 더 받고 싶은 겁니다. 간단하게 해서 본인의 지분을 확보를 더 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 뭐 그 사실은 이제 안철수 계들이 통합당에 많이 이제 들어가서 출마까지 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분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아마 안철수 대표의 속내가 아닐까. 그래서 저렇게 계속 애매모호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안철수 대표의 속내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이렇게 이게 좀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 자체가. 예? 이런 식의 그 애매모호한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계속 하실 게 아니고 명확하게 이제부터는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밝히시고 노선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는 거 차라리 낫다. 차라리 지금 국면에서는 통합당하고 통합을 하겠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중도에서 그동안 가치를 좀 읽어왔고 중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뭐 좀 당당하게 뭐 좀 이렇게 협상을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래야 또 뭐 과거에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중도층도 다시 결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매한 발언을 계속 내놓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좀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의 해석을 들어봤고요. 이번 총선에 대해서 여당이 승리한 게 아니라 야당이 패배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전에서 3대1로 승리했을 때 한국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패배한 것이라고, 혹은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 네가 합격한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이 불합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 안철수 의원의 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진 선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여권이 왜 잘한 측면이 없겠습니까? 뭐 코로나19 대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특히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평가를 받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권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의 어떤 것들이 다 동시에 작동을 했지만 선거 패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과반 정도 의석이었으면 모르겠는데 180석까지 나왔던 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야권이 잘못한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쪽 사람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리 해석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반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측면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만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